안녕하세요. 예, 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사사분기 이제 10월 달 같아 이번 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요번 주 금요일이면 또 10월의 마지막 밤 내일 다들 난리가 나실 텐데 그래도 연말 정산은 또 챙겨야 되니까 연말 정산은 어떤 걸 챙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서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지금 저 곡소리가 조금씩 나죠. 저도 그 시골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마침 또 거기 사시고 싶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전세를 그냥 뭐 형식적으로 좀 받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가 이제 사정상 거기 이제 다 이렇게 건물을 없애야 돼서 내진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할까 해서 이제 좀 계약 기간 만료되면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전세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원래 서울에 집이 있으시고 여기 이제 내려와서 전원 생활 하시던 분인데 어 이제 전세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럼 서울에 있는 분이 전세를 놨으니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빼주려고 했더니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내가 돈을 좀 구해야 되니까 말미를 더 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협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원래 저희 시골은 이제 경기도인데 저희 옆 마을 정도에 사시던 분인데 그거 있잖아요. 왜 똘똘한 한 채. 저는 도대체 일가구 다가구로 이렇게 세금 많이 매기는 이 정책이 다른 나라에 어디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저희 나라만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비싼 집에 세금 많이 내는 건 알겠는데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나라가 이제 별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심지어 막 뭐 5% 이렇게 매년 매기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막 뭐 한 사람이 집 세 채 갖고 있으면은 뭐 1가구 3주택은 세율 자체가 달라 버리잖아요.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때 또 똘똘한 한 채 얘기 나왔을 때 그분들도 시골에 경기도에 사시지만 또 이제 서울에 어떻게든 뭐 집 한 채라도 놔두면 여기는 안 오르고 여기는 오르니까 해서 또 사 놨던 건데, 그것도 무슨 뭐 메인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서울 외곽 쪽으로 해서 강북 쪽에 좀 저렴한 걸로 사 놓으셨겠죠. 시골집 팔아서 하면 돈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셔가지고 목돈 보태가지고 이제 사 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전세라는 된통 전세 대출 퇴출을 맞으신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딴 데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세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들어가 살려고 했더니 전세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당하는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주인이 들어가 살려고 할 때 전세 대출, 집 대출이 안 돼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 하나.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매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세 세입자한테 언제 나갈 거라는 그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확정 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둘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확정 일자가 뭐 6개월 막 1년 뒤다. 그러면 두 사람은 거래를 1년 뭐 이 확정 일자 뒤로 미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물론 산다고야 하고 계약금도 걸 수 있고 거기에 특약을 걸어 놓겠죠. 확정일자 전에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죠. 왜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살라는 거지 내가 1년 후에 그 집을 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상황이 늘 바뀌는 거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들려고 할 때, 집주인이 팔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가 또 문제겠죠.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그럼 다음 세입자를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내지는 뭐 목돈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대출 받아 들어오는 분 같으면은 이제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국이다. 부동산이 난국이다.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명확하죠. 이 정부가 원하는 게 너무 명확해. 부동산 꼼짝마.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식해. 딱 이거죠. 주식해.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이따가 하단부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월급쟁이 연말정산입니다. 구독자 1000명 목표에 오늘까지 이제 224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급쟁이 세금 계산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이제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옆으로 좀 직렬로 돼 있던 거를 병렬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공제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을 갖다가 뭐 뺄 것 다 빼는 거죠. 그럼 이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에서 뭐 세액 감면이나 공제할 거 하고 결정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액에 대해서 이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원천 징수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월급 받을 때 뭐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매월 빼요. 그러면 이제 그걸 회계부에서 해서 그럼 빼고서 매월 세금 납부를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원천 징수를 하도록 세법에 의무를 정해 놓은 거예요. 월급 주는 사람한테. 그래서 사용자가 그 원천 징수를 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다가 뭐 분기가 됐든 그 일정 시점이 되면 그 정산을 해가지고 일단 납부를 합니다. 원천 징수를 받은 거를 납부해. 그럼 이제 납부를 하죠. 그게 뭐 9%를 뗀다, 11%를 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쭉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우리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12월까지 딱 해가지고 뭐 기부한 거, 의료비 쓴 거, 뭐 가족이 어떻고, 기본 공제가 어떻고, 뭐 세액 공제가 어떻고 해서 이제 쭉 계산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씩 냈어. 그럼 12달은 120만 원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정산을 해보니까 내가 한 98만 원 정도 돼. 그럼 이제 20 얼마를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 세액하고 기납부 세액하고 차감 징수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급쟁이들이 계산할 건 뭐냐면 결정 세액을 어떻게 내가 낮출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환급을 받을 거냐. 이제 그런 거를 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내가 연봉이 5천이잖아요. 그럼 내가 연봉 5천이,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는 세금 매기기 위한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 기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5천이라 하더라도 연봉 5천이 세금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연봉 5천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있어요. 그걸 뺀 다음에 이제 그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계산할 때 이것저것 이제 그 공제하는 것들을 빼기 전에 나라에서 5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마를 빼줘요. 그게 이제 근로소득 금액 산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2025년도에 우리가 총 급여액을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근로소득 금액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3,55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대략 한 1,450만 원이 빠집니다. 그게 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500만 원 이하에서는 70%를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연봉이 500이에요? 연봉이 500이면 70% 빼. 그러면 5, 7, 35. 350만 원 빼잖아요. 그럼 150만 원이 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연봉이 1,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500만 원, 500만 원에서 또 1,500만 원까지는 40%를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00만 원에서 150만 원 빼고 1,500만 원에서 350만 원 빼고 400만 원 빼고 750만 원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750이 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소득 금액 하니까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제할 것들을 쭉 비용 공제들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족 공제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연금 공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내가 이제 받은 연봉액이 있으면 연봉액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된다. 근데 소득 금액을 산출을 할 때는 세법에 따라서 그 산출하는 누적으로 빼주는 그 이제 비율이 있다.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1,500에서 4,500만 원, 4,500에서 1억 원.
또 1억 원 초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5천인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을 얼마를 빼주냐? 1,450만 원을 빼주면 3,550만 원이 내 연봉 5천짜리의 근로소득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막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유리지갑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배려를 많이 하죠. 그래서 5천을 받았더라도 5천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을 한다. 그래서 5천이면 대략 내 소득은 한 3,500선 정도로 정부에서는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뉴스들이 옆에 뜨잖아요. 그죠? 조회하다 보면 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봤더니 2023년에 귀속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근로자 3명 중에 1명이 세금이 0원인 거예요. 0원. 면세자죠, 면세자. 그래서 저희 나라 면세자 비율이 한 33%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면세자가 15.1%밖에 안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15.5% 정도 되니까 저희 나라 33%면 일본 이게 태평양 연안 국가 중에 좀 우리나라랑 소득 비슷한 국가들로 보면 일본이나 호주보다는 우리가 면세자가 훨씬 2배 이상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대신 여러분 그 연봉 5천 밑에 있어야 돼요. 연봉 5천 위로 올라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2024년 귀속 소득으로 보니까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한 72.2%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위 한 10% 정도면요. 연봉 1억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은 좀 넘겠네요. 요즘은 연봉 한 2억 이상이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2021년 귀속 소득으로 보니까 상위 10%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3.2%를 납부하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그 소득 대비 해가지고 하위로 내려갈수록 진짜 세금에 대해서는 내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주주의의 선거의 마법이죠. 선거의 마법. 내가 선거에서 표 하나라도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표심을 얻으려면 세금을 자꾸 깎아주는 쪽으로 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악마를 만드는 거죠. 저 사람 돈 많아서 세금 많이 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너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프랑스가 이제 극도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프랑스의 뭐 루이비통 회장이 러시아로 주소를 옮겼다. 뭐 그리스의 어느 섬으로 주소를 옮겼다. 뭐 요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가 너무 이런 그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금을 안 내게 해버린 거죠, 그냥. 예. 그러면서 그냥 소득 많은 사람들 너네 앞으로 2배 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봉 뭐 한 1,000억 정도 됐는 아니 그쵸 연소득이 한 1,000억 정도 됐는데 뭐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세금을 그동안 300억 내던 거 너 이제 500억 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400억 내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제 자 프랑스 못 살겠네. 그러고 이제 딴 나라로 가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 오세요 오세요. 저는 세금 많이 안 받아요. 막 이제 그랬던 그 신문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뭔가 그랬더니 제가 요때 요 기사 요번 주에 요 기사를 보면요. 그때 푸틴 대통령하고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그런 고소득자들이 이사 가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이 좀 났어요. 예. 근데 어쨌든 연봉 한 5천 밑에 계속 평생 유지하고 있으면 별로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그다음 특별 공제, 뭐 보험료나 주택자금, 기부금 2월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연금저축, 소기업 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 등 그리고 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제 한도들이 다 있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만드는 어, 전세 이자 상환액,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만큼 이제 빼는 거예요.
근데 인적공제 보시면 기본 공제에 나 있잖아요. 기본 공제로 그냥 1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500에서 3,550만 원이 이제 근로소득 금액으로 정해지면 그 3,550만 원 근로소득 금액 중에서 150만 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빼주는 거예요. 그 월급 소득자는. 그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가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이렇게 이제 추가 공제를 또 해주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있어요. 무슨 다자녀 추가 공제 때문에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본 공제로 자녀 2명까지는 얼마 해준다.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죠. 음, 저는 와이프가 돈을 벌어가지고 와이프가 다 공제를 받아봐서 자녀 공제를 평생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인당 뭐 15만 원 이렇게 내면 15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죠. 네. 그 이제 특별 공제로 해서 보험료 뭐 보장성 보험료 빼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주택자금 또 돈 내는 거 있으면 그런 것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3,550만 원에 뭐 예를 들면 인적 공제 150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고 연금보험료 공제는 이제 누구나 다 빼는 거라서 한번 안 빼봤어요. 그리고 특별 공제로 내가 보험료 내는 게 뭐 기부금하고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된다. 해서 제가 그 기부금을 한 200만 원 공제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절에 제가 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다니시고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뺀다. 요렇게 한번 공제를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연금 저축 있잖아요. 600만 원. 그다음에 또 IRA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300만 원. 그래서 이제 그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하고 해서 900만 원 정도 공제하는 것들 같이 넣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도 넣어봤어요. 신용카드도. 그러면 이제 요 합산되는 것들이 종합소득세 표준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한 2,35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이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어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제 자료에 이렇게 저희가 녹색 선으로 이제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액하고 개인연금저축액하고 기부금하고 기본 공제를 빼는 걸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쭉 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액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공제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연봉이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5% 이상 카드를 썼을 때 2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1,250만 원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12달이니까 1,25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려고 그러면 뭐 공과금 같은 거 하면 대략 그 정도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초과되는 경우에 신용카드는 15%를 사용 금액에서 공제를 해 주고요. 체크카드나 뭐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30%두 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신용카드액이 1년에 해 보니까 2,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더라. 그러면 1,250만 원 빼고 나면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카드를 썼다. 그럼 카드로는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카드를 썼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 1,250만 원 그 기본 25% 빼주는 것도 체크카드를 쓰면 더 많이 공제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신용카드액이 1,250만 원 25%가 넘어야 그 실질적으로 인제 소득 공제를 해줄 때 15%냐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천 뭐 사 25%는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 만약 1,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는 15%인 150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했다면 30%인 300만 원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이게 2,350만 원이 됐다. 3,550만 원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2,350만 원이 됐는데 기본 세율로 이거 저희가 누적 세율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한 24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산출 세액이 2,450만 원, 245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연봉 5천인 사람이 24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그런 그 소득공제 받은 거 빼고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감면 중에서도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산출 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 초과한 경우에 71만 5천 원 더하기 산출세액 마이너스 130만 원에서 30%를 71만 5천 원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06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6만 원을 빼주면 13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9만 원 결정 세액하고 원천 징수 세액하고 비교해서 더 낼 게 있느냐 아니면 환급해 줄 게 더 있느냐 계산해 가지고 뭐 내주는 거죠. 이분이 5천이면은 대략 한 달에 400 정도 받으시는 분이니까 뭐 4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00만 원 이상은 환급받을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 금액을 갖다가 산출을 할 때 거기서 누적세율로다가 빼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가 있으니까 근로소득 공제에서 연봉에 따라서 뭐 한 5천 정도로 하면 1,450만 원이니까 한 25% 이상 빼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빼준 상태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면 그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기본 인적공제 또 150만 원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내가 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기부금,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기부금, 또 이제 그런 것들 빼주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기본 자녀 애 둘은 낫이라는 거죠. 애 둘이 되면 빼주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주민등록에 올려져 있으면 부모님들 또 이렇게 공양하는 걸로 해서 추가 공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연금 우리 안 드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웬만하면 네, 다들 웬만하면 이제 한 절반 이상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 내가 내는 거 1년에 한 300만 원까지 또 그 퇴직연금 받는 거 한 3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시고 하면 내가 소득이 5천만 원이라도 대략은 한 절반 정도에 가 있더라. 2,500선, 2,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거죠. 2,500선에서 많이 뭐 3,000 이렇게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봉 5천 정도 되면. 그럼 이제 그 선에서 세액 산출해 보면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뭐 원래는 한 그 정도 245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서 또 세액 산출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세액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세액 감면해 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해서 하면은 대략 뭐 200만 원 세금 내는 사람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1년에 5천만 원에 한 이 소득 세금 한 20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원천 징수하는 거에서 하면은 이제 대부분 그래서 환급 받으시는 거예요. 연봉 5천일 때 저는 환급 못 받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웬만하면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급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달랑 2개 정도 있을 때 아무 저축이나 아무 연금이나 뭐 아무것도 혼자 그냥 주민등록등본 혼자 돼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50 낼 수 있지만 250도 더 낼 수 있죠. 한 350 정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뭐 한 30대 남자가 이렇게 사는 경우라면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고 부모님 좀 모시고 있다 한다 그러면 세금은 웬만하면 크게 낼 건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연봉이 5천인데 그중에 700만 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거는 3,300이고 700만 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나왔으면 어때요? 4,300 대 700이니까 4,300이면 거기서 빼주잖아요. 또 근로소득금 또 나가고 이거 빼주고 하면은 세금 어때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선에 있는 거죠. 실질 세금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직무발면 보상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우리 좋은 직장 문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비과세 저축 마련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이제 그 연금 계좌 6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까지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데, 만약 9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내가 낼 세금이 내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금저축에 내가 600만 원을 납입했으면요, 600만 원 곱하기 13.2%, 그래서 79만 2천 원을 내가 총 급여액에서 세액공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900만 원을 냈다면 900만 원에 13.2%인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보셨지만 낼 돈이 없죠, 세금을. 거의 0원에 가까운 거예요, 0원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얼마냐면 종합소득으로는 4,500만 원, 근로소득으로는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 종합소득 5,500만 원 이상이면 12%,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3.2%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방소득세 요게 있기 때문에 10% 가산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이고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인 이유는 그러니까 기준이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플러스 기타 소득, 뭐 배당소득이든 뭐 임대소득이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종합소득은 노동을 안 한 소득도 포함됐다. 그래서 이제 4,500만 원 낮은 거고, 근로소득은 이제 노동한 소득이다 해서 더 높이 기준을 이제 잡아놓은 거죠. 해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다 13.2%면 대략 118만 원, 900만 원 다 했을 때, 그리고 만약 내가 16.5%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148만 5천 원을 내가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소득공제는 5천만 원에서 빼주는 게 소득공제고, 세액공제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세액 산출 245만 원에서 직접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245만 원에서 148만 원 빼면 어떻게 돼요? 네, 10만 원 세금 내시는 거예요. 대략 10만 원 정도. 이제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는 그런 차이다. 그래서 저희가 세액공제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과세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직무발면 보상금이 비과세니까 어때요? 5천만 원이라도 700만 원 빼고 4,300 기준으로다가 이루어지니까 누진세액에서 일단 밑으로 한 단계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소득과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00만 원 기준, 5천만 원 기준, 8,800만 원 기준, 1억 5천만 원 기준, 3억 원, 5억 원, 10억 원, 그래서 10억 원 초과까지 이렇게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세율은 보통 6%, 그리고 그 위에는 15%, 24%, 35%, 38%, 40%, 42%, 45%. 소득이 10억이 넘으면요, 한 4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세금을. 내가 연봉이 한 20억대, 그러면은 세금이 9천만 원 정도 나가신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액공제 해도요, 그게 몇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500만 원 밑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45% 정도면 뭐 이것저것 빼도 나는 대충 9천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출세액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올라가면 내려가면 그런 내용에 따라서 연봉이 뭐 3,300원이면 3,300만 원이면 연 74%, 3,300에서 7천만 원이면은 대략 74만 원부터 66만 원까지 점차 감소하게 되어 있고,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면 6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 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감소하는 수준에서 이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되지. 그러니까 많이 벌면 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 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33%는 세금을 안 낸다.
요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퉁 집어서 나 혼자 살아.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 공양 안 해. 혼자 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대략 139만 원 선에 있다. 왔다 갔다 한다. 요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뭐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원 단위, 10원 단위, 100원 단위, 만 단위까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계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연말 정산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퉁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한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대략 세금은 139만 원 선에 있을 텐데 라는 감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나는 얼마 냈냐 보시면 내가 많이 냈네? 그보단 적구나. 적으면 크게 문제 없다. 내가 알토랑 같다. 그보다 많으면 내가 뭘 더 챙겨야 되지? 한 번 더 유튜브 보시고 내가 요게 없구나. 요걸 좀 더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게 좋은 그런 그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거의 세무사 수준으로 연말정산을 막 챙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날짜까지 챙겨가시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그분의 그 성향이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귀찮아서. 아예 세금 좀 내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100만 원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좋죠. 100만 원 아끼면 그만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 친구랑 되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챙겨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목표로 했는데 현재 224명 정도 이제 전체 목표 한 25%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